상당 부분 좀 도약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산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고 그다음 가공, 유통, 수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게 경상북도 농업이 앞장서기를 바라고 우리가 여전히 생각은 생산 농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지금 생산이 과잉돼서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네 분 어느 행사장에서 뵙고 대통령 우리 과거에는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생산을 많이 한 시도를 격려하고 상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생산을 가장 많이 줄이는 도를 찾아서 상을 주는 아주 여건이 바뀌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상전이 몇 개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이제는 가공, 유통, 저장, 수출 농업, 새로운 신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농업, 특히 경상북도 농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평가는 어떤가? 제가 여러분보다 선배로서 공직자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농업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마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한 30%는 잘하고 있다, 잘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50%는 뭐 잘 모르겠다는 그런 정도 있다. 그 다음에 한 20%는 아주 못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농업 쪽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의 비율이 낮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우리 농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농업 열심히 잘하고 세계적인 성공 모델이고 식량정산도 이렇게 단기간에 작업을 해보면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다수 국민들은 농업 정책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 평가 지표를 농촌에 인구가 없다. 어린애 울음 소리가 안 난다. 농촌에 소득 경제는 정체되고 부채가 많다. 농촌에 가보니까 자원 낭비가 많더라. 몇 가지 농촌의 부정적인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대한민국 농업을 실패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다수 국민들이 똑같은 연장선상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공했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농업정책이 성공했으면 농촌이 저리 됐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어떤 면에서 평가 잣대가 농촌 인구가 그러면 우리가 5,200만인데 농촌 인구가 한 과거와 같이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2,500만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한 270만 정도가 있는데 10배 정도 더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많은 인력이 파이가 하는데 농촌에 바글바글 하는 것이 성공한 농업정책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단기간에 해결한 그런 나라인데도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은 단기 평가에 또는 제3자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특히 언론의 평가. 언론의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전부는 아니고 여러분 더 잘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대구의 모 신문은 경상북도가 먹여 살린 것 같다. 평가 잘 받았냐? 아니. 국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소신 가지고 단기 평가에 연연하지 마라. 제가 지방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삼선을 한 시장 군수에 대한 비판이 가장 높습니다. 지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저 삼선 하시면 안 돼요. 재선 하시면 돼요.
나왔어. 딱 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한 4년은 좀 짧아요. 자기가 정책 구상하고 추진하고 하는데 4년은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면서 별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그만둬야 돼요. 후진들이나 제3자 대부분이 지금 제가 쭉 다니면서 뭐 특정 시군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삼선한 시장 부수에 대한 욕이 막 본인의 귀에도 이제 들어갔을 거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상당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뭐 말이지 맨날 도로 포장하고 말이냐 뭐 발전소나 짓고 엉뚱한 일 하다 갔습니다.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을 알아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깊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민공직자도 그런 점을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돌아가네.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뒤로만 가는데 경상북도 농경이 앞으로 가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 가치 혼돈이 많죠. 이거 뭐 자유무역이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열심히 주장하는 미국이 갑자기 뭐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관세를 뭐 여러 가지로 부과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힘들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20세기 패러다임이 우리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도 문제하고 예측하기 참 어려운 시기가 돼서 특히 남북 문제, 우리 세대 간의 문제 막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도 제대로 서기 어려운데 정말 이런 것이 혼재하니까 중심 잡기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패러다임에서 약간 반성을 해볼 게 있다면 자 우리가 그다음에 자유무역 중심 시장경제 중심의 제도라야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시장경제 만능주의 자유무역을 해서 시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것도 팝니다라는 것에 익숙해 와서 그래서 뭐 FTA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FTA를 뭐 거의 뭐 50여 개 나라를 하고 했는데 자 FTA 지금 뭐 미국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EU하고도 하고 인도에 뭐 비슷하게 또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이너한 여러 가지 국가를 대상으로 또 하려고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자료를 듣다 보면 즉 국가 개혁도 마찬가지고 자유무역이라는 것도 건전한 경제 원칙을 토대로 자국의 영향에 맞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남이 장에 가는 것을 따라서 나도 그런 식으로 장에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FTA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역량, 기회 이런 것을 잘 추스리 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대통령이 어디 남미를 방문한다, 어디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어디 뭐 유럽 어디를 간다. 대통령 방미의 건수를 찾으려고 그냥 그 나라와 자유무역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와 있다. 데니 로드리그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한다는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무역, 농업 분야 특히 농업 자유화로 개발도상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우리가 자유무역주의자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익이 한 번도 뚜렷이 증명된 적이 없다. 그런 소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즉 WTO 체제로 성공한 나라를 그 책에서 중국하고 인도를 들었는데 왜 성공했느냐? WTO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성공했다. 무조건 다 열을 할 때 다 안 열었다. 금융도 안 열고 뭐 다 단계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 그대로 따라한 나라 아르헨티나 어떻게 돼요?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 보십시오. 따라하는 데들이 굉장히 경제가 추락하고 과거에 20년, 30년, 40, 50년 앞서간 나라가 추락해요. 저도 과거에 한 EUFTA 효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오 씨가 나와서 한EU FTA를 하면서 우리가 유럽산 포도주를 싸게 사 먹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라고 정부 고위 항의자들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싸게 사 먹으려고 지금 FTA를 합니까? 그런 점에서 공직자들의 어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피해가 크고 또 나름대로 이익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FTA 초기 목적하고 최근에 변하는 교역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이익을 총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FTA 원조가 뭐냐? 자유무역 원조가 하면 알다시피 EU가 과거에 EC 아닙니까? 그죠? EU라는 것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모여서 관세 장벽이라든지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을 쉽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역을 증대하고 경제 발전을 위하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좀 더 큰 안보의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발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EU의 자유무역협정, 자유경제공동체 의미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 FTA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했냐? 양국 간의 경제 교육을 중지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적인 사고가 있다. 우리가 FTA를 하는 목적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도주를 싸게 사 먹기 위해서 FTA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자, 우리가 FTA랑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와 FTA를 한다. 교육 증대 효과도 있고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국가의 미래 전략과 관련돼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요. 한중의 FTA도 그런 우리 국가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밀집한 관계를 유지해서 한국의 무시했을 때는 중국 경제 타격이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된다. 중국이 아쉬워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많이 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공품을 많이 사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USDA 보고서에 보면은 Korea US FTA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이 말 누가 했죠?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중요한 요소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소리. 한미 FTA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 어느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정부에서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FTA를 봐야 되고, 자 우리가 이 교역, 자유무역 하는 것이 이 만명 통치력이 아니고 트레이드라는 점을 넘어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 나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FTA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자꾸 한정시켜서 경제 분야의 의미, 교역 경제, 수출 얼마 됐냐, 후생 복지가 얼마 늘어났느냐, 우리 국제연구기관을 통해서 FTA를 하면 그 나라와 소비자 후생이 얼마 증대됐고 얼마 증대됐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FTA를 한다. 그 지금 우리 국가 미래 전략도 큰 나라, 대부분 큰 나라로 다 해. 제가 차관을 할 때 일본 차관이 저를 방문했어요. 일본 차관 제가 OECD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OECD에 과장으로 OECD에 가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근무할 때 일본 대표로 와 있는 분이었는데 신화라 지금 중의원 삼선 중의원 되었습니다. 차관 농림 차관 시절에 와서 한국이 어떻게 미국하고도 FTA하고 축구하고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했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했느냐 라는 것을 좀 듣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우리 연구원도 방문하고 여러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일본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의 FTA 상황을 예시 주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잘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하도 이거 물어보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가져오는데 뭘 가져왔냐 하면은 제가 30년 전에 OECD 과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준 명함을 이 양반이 가져왔어요. 제가
그 일본 차관의 그 행동을 보고 머리끝이 참 손긋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명, 30년 전에 과양 시절에 제가 OECD 근무하면서 준 명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일본 철저한 나라.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나라라. 이게 우리가 만만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지금 뭐 이런 FTA 문제나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거 해방되고는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잘 살아보자. 산업화의 기치로 가다가 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 민주화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를 좀 선진화시키자. 선진화를 좀 해야 근데 20대, 30대들이 보니 이제 이거 다 되었다. 그 같이 혼돈이 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응을 해야 된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대화가 안 된다 하고 있는데 빨리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뭘로? 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아니, 민주화해야 된다. 민주화가 너무 많이 돼서 다르다. 선진화해야 된다. 우리는 몸에 맞지 않는 선진국 옷을 가지고 있어. 지금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가치 인식이 지금 안 선다. 그래서 뭐 교수들도 그렇고 연구원도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데 뭐 틀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나는 공직자들한테 맞는 소리가 아닌 것 같구나 하는 싶어요. 공직자들. 특히 공직자가 중앙행정부 공직자나 도의 공직자나 일선 시군의 공직자에 따라 다른데 새로운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데 굉장히 없다. 가장 논쟁이 있는 것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 지금도 뭐 빨리 파이를 키워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빨리 많이 나눠줘서 고루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의 조화. 경제 문제에 제발 경제 관계자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는데 정치와 개입해서 다 망친다. 또 중앙과 지방과 역할 문제. 지금 잘 알다시피 지방 분권 좋아요.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맞는데 경북의 예를 들 때 대구시와 구미시와 물 문제 선불학생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지역민의 반대를 잘 설득하고 이해하고 하는 데는 그거 하나 조정을 못하고 지금 9년 10년 끌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노래를 부르는 게 맞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물 문제가 터져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대구에서 학교 안 다녔냐? 그러고 있는데 이런 물 문제도 하나 조정을 못하는데 앉아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하고 외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저는 중앙에 있으면서 권한을 지방에 많이 줬는데 야 이거 우리 못하겠어요.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첨예하게 얽히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뭐 그런 것도 있고 행정의 역할도 있고 온 행정이 도민들이 전부 다를 다 복지부터 시작해서 안전부터 전부 다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정을 해놓지 않고 모든 것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도가 책임지고 경상북도이라는 모든 일을 도지사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작해야 돼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착각을 자꾸 풀어주고 있다. 복지 프로그램을 남발하고 여러 가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해야 될 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정부의 역할이 요밖에 못합니다라고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선거가 많다 보니까 정말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청사진을 남발하고 그런 같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막 거기에 물들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우리 예산도 이거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가 알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간 지 지금 얼마 됩니까? 40년, 50년밖에 안 되는데 다 잊어버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2017년에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위 무역국으로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 그래서 한국 키스티 기술정책평가원에서 보면은 한국을 발전시킨 10대 기술이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 뭐 자동차 기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넘버원이 통일벼예요. 통일벼를 77년도
후반에 개발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남는 여력을 다른 분야에 쏟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겁니다. 수입종자 개발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고 했지만 그것이 토대가 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그만큼 농업이 중요한 거고 기초가 됐다. 선진국 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G7이라든지 G20 국가들은 대부분이 농업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득 3만 불 시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농업에 기초가 없으면 선진국 못 갑니다. 싱가포르, 쿠웨이트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요. 선진국 강국으로 칩니까? G7에 들어가나요? 왜 안 들어가냐? 먹고 사는 것을 전부 다 달라서 수입해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먹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작업을 안 갖춰주면 우리가 세계 강국은 안 된다. 소득은 높지만. 부자지만 존경 못 받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업 분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튼튼한 일정한 수준의 기반을 잡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철강 수출하고 뭐 자동차 수출해가지고 뭐 소득 지금 이제 3만 불 겨우 특별히 하는데 넘어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반이 안 갖춰지면 선진국 도이라도 없다. 강국으로 쉬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짧은 기간에 저렇게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 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인력, 정말 우수한 기술, 자본, 이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 수출 전략, 그 다음에 한국인의 DNA 여러 가지를 잘 분석했는데 뭐 틀린 건 없어요. 맞는데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소득 만불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 만불 시대. 체마 운동하면 됐어. 만불 시대. 소득 2만 불 시대는 기술 개발. 좋은 기술 개발해서 수출하고 뭐 돼. 자, 소득 3만 불 시대 우리가 8년째 못 넘어갔어요. 3만 불 이제 겨우 지금 수치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못 넘어갔냐? 왜 못 넘어갔겠습니까? 지금 8년, 9년째 지금 가나가나 하는데 왜 3만 불 고비를 못 넘어갔느냐? 저는 만불, 2만 불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문화 마인드가 들어가야 된다 싶어요. 문화 가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도약을 하려면 이게 경북의 문화, 정신문화가 대표적인 거예요. 정신문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안동이나 뭐 경북에서는 정신문화의 본고장이다. 거기 가서 하회마을 가보고 뭐 도산서울 가보고 그렇게 정신문화의 뿌리가 있어서 도약. 제가 프랑스에도 살았습니다만 외국 사람들 여기 와서 자동화된 시설 안 갑니다. 전통 된장 공장을 가고 그냥 이렇게 마당에 된장통을 쭉 나눈 거 거기를 가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맛을 보고 요리에 여러 가지 이 변형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경북이 나아가려면 문화 마인드가 뿌리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아마 문화 관광 쪽에도 뭐 오랫동안 많이 강조하고 하시던데 그게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화 마인드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우리가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경북 사람도 비싸게 대접받는데 경북가 뭐 열심히는 하는데 머리에 든 것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자,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계 미래위원회 위원장 제롬 글렌이 이야기한 미래에 잘 사는 거, 우리 잘 사는 부의 척도가 지금 뭔가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부의 척도를 보면요, 농경 시대는 토지가 됐다가, 산업 시대는 돈이 자본이 됐다가, 정보화 시대는 클릭 접속이 됐다가, 지금 이식 기술 시대,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미래 시대는 부의 척도가 뭐냐? 존재다, being. 그 다음에 힘이 어디 있냐? 권리가 어디 있냐? 개인에 있는 거야. 개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의 시대는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개인 각각이 클릭으로 지금 계산하잖아요. 광고비도 클릭으로 계산하고 개인이 그만큼 중요하고 힘의 존재가 지금 이쪽에 개인에 와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우리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옛날에 토지를 가지고 놓고 산업시대는 자원을 가지고 했고 최근에 뭡니까? 이식 기술시대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종교 간에나
이식 구조의 차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상황으로 미래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 강의를 듣고 뭐 했을 거예요. 뭐 대강은 들어봐서 뭐 알겠죠. 그런데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분야, 우리의 이 분야에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농업 분야가 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가 많이 있다고 봐요. 저 그때 보면은 뭐 로컬 푸드, 슬로우 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축, 위생, 분자, 농업, 뭐 식품 안전 정말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달된 과학과 기술과 정보가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농업이. 우리 비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모르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이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에 얼마나 많은 4차 산업혁명이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기술 한 가지만 본다든지 뭐 생산 기계만 본다든지 뭐 스마트팜 정시만 본다든지 이런 건데 그게 아니다. 생산부터 유통, 가공, 수출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꽃을 피우는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여기서 성공을 시켜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이익만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정말 우리 농업 분야가 많이 변한 것 가운데서 하나. 자, 옛날에 하루에 밥 3공기, 뭐 인당 그램 수로 따지면 170g 하다가 지금은 얼마 먹습니까? 한 공기 200g 짜라 먹는, 120g도 짜라 먹는 그런 시대다. 근데 이게 여건이 우리 농업 분야는 과거에는 한 톨이라도 경기를 개발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남는 시대니까 정책이 100%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시대는 얼마나 농사를 짓던 것을 정산에서 감산으로 또 재고가 이렇게 누적되고 원조 알다시피 우리가 계속 원조 받다가 작년 처음으로 원조를 5만 톤, 약 600억 들여서 전 예멘이 아프리카나 뭐 베트남에 옛날에 원을 5만 톤을 빼냅니다. 우리가 쌀의 수요 공급에서 과잉되는 물량을 약 30만 톤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5만 톤 정도를 우리가 빼냅니다. 상당히 수급 안정이 기여한다. 가격이 올라가고 적정한 수준의 수급 조절을 기능을 하는 것.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조만간 100억 불 시대를 우리가 77년대 수출 국가 전체 100억 불인데 이제 농식품만 100억 불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여건도 변화하면서 우리 소비자들 인식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계란 파동도 났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두려움, 이 추구는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한 가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많이 먹던 시대, 지금 많이 안 먹는 시대, 양 중심에서 질적인 시대로 가고 여러 가지로 식품 분야의 중요성은 생산이 비록 안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생산 이후의 단계, 최종 단계, 소비 단계에서 안전 문제로 많이 가고 안전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또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배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는 이유가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지사님 오늘 점심장 있죠? 누구하고 해놨습니까? 직원들하고 했습니까? 네. 사람과 사람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이유가 내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직원들하고 하는 이유는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몇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 아니면 밥을 먹을 데 없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건의상 받아서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 자체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그럼 그런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밥을 먹는 가치는 테이블 매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식문화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에요. 가치 중심의 사회로 간다. 뭐처럼 만나자 해서 만나놓고 앉아가 그냥 말도 안 하고 혼자만 열심히 밥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전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 매너를 테이블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만나서 요새 라운드 테이블 뭐 행사 가보면 많죠. 다 이게 포크 나이프 해놓고 뭐 방도 있고 물도 있고 이 테이블 매너도 참 안 지키는 우리 여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다. 자, 여기 예식장 여러분 가보면 이 좁은 원탁 테이블에 막 이렇게 쫙 나놨다. 빵은 왼쪽이 내 겁니다.
물은 오른쪽에 있는 그거예요. 여기가 태어나서 좌방 우물. 내가 잠깐 핸드폰 전화 받고 온 사이에 옆에 사람이 내 빵을 먹고. 아니 오른쪽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잘났다 하고 말이야. 도에 뭐 높은 공무원 같은 사람이 내 물을 먹어버렸어. 이 사람이 도대체 매너가 없구나. 그럼 내가 그 물을 먹을 수 없어요. 또는 그 옆에 사람이 당신 내 물 먹어서 할 수도 없어. 앉아있어 내내 물도 못 먹고.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도에 높은 공무원이면 뭐하냐. 기본이 안 되는 게. 이런 것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예요. 제가 국제협력과장을 하고 통상협력과장하고 뭐 글로벌리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외국 사람들 평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 못하는 건 전 세계 사람 다 알아. 그런거리는 하지만 사람들 내용을 다 알아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나 이 동남아 사람이 와서 우리말 하는 거 여러분 두덩거린다고 못 알아듣습니까? 두덩거리도 다 알아. 너는 네가 하려는 말이 뭔 뜻인지 안다. 그러나 너의 태도, 자세, 매너가 된지를 내가 보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인정을 받으려면 이 매너를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수많은 협상을 하고 외국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못 찾는 이유가 이 매너 잘 안 돼요.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그 위기를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 안전 문제 가지고 하는데 안전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네 가지 위기가 있어요. 자, 기후변화 위기 벌써 왔죠. 7월달에 보통 이렇게 태풍이 잘 안 옵니다. 오늘 지금 7월달에 왔어요. 일본도 엄청나게 폭우 홍수.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갑자기 어느 날 전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에너지 위기. 또 물 부족. 수자원 위기죠. 그죠? 그 다음 식량 부족 위기. 이 네 가지 위기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위기인데 이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철강, 조선으로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이 농업. 그래서 그런 농업인데 그 우리 농업에도 우리가 여전히 보면은 마이너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생산이나 유통이나 수급이나 뭐 여전히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방향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 농림공직자나 지방의 도의 공직자들이 제대로 처신과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조직과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뭐 이런 것도 있고 중앙에서 뭐 못합니다. 맨날 남 탓으로 뭐 이게 다 돌리다 세월 다 보내. 공직자들은 뭐 알다시피 기관장에 관심 분야로 항상 쏠려요. 지사님 잠깐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뭐 비서실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없는 동안 제가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 뭐 옆에 것까지 챙겨가지고 갖다 보고하고. 자기가 쭉 들은 이야기도 그때 막 하고.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근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사님 옛날에도 했고 다 기본은 알고 제가 경북도에는 근무 안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경북도에 누가 일 열심히 하는지 다 알아요. 다 국장급 이상, 중견 과장급 이상 되면 다 안다. 거의 막 굳이 지사님 앞에 가서 뭐 열심히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나타내지 않아도 아니까 맡은 자리에서 성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쭉 보고 이제 아까도 지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 사회는 한 가지 분야를 가지고 생산 분야, 유통 분야, 어떤 한 가지 분야, 환경 분야, 복지 분야 한 가지 분야만 가지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융복합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벌써 이제는 인간과 자연과 기술이 총체적으로 섞어서 가는 그런 시대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산업을 대해야 되고 도민을 대해야 될 거 아니냐. 4차 산업혁명시 요즘 뭐 학자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벌써부터 옛날에 이건 하나 좀 이거 보고 얘기합시다. 딕슨 데포미아라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인데 97년에 저는 수직형 빌딩 농장을 만들어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 얘기는
IT, BT, NT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이 총체적으로 융합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농촌지능청 수원에 지금 전화 왔습니다. 왼쪽 저 그림은. 그래서 앞으로 미래 변화는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 식품 안전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직형 빌딩 농장 같은 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드론 개발하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농사 짓고 또 좀 먼 미래를 보면은 우주에서 농사를 짓고 바다 한복판에서 농사 짓고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 짓는 그런 시대 한 플랜트를 그렇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농업의 미래다. 좀 그런 것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다가왔어요. 우리가 남극 세종 기지에다가 컨테이너를 보내서 그 안에 수직형 빌딩 농장의 기술을 넣은 쌈채소 재배 기술을 넣어서 영하 36도, 37도 되는 데서도 푸른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해서 대원들이 잘 먹고 그 세종 기지에 가 있던 대원이 직접 저 찾아오기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플랜트 기술을 개발하면은 진짜 바다 농업을 하는 겁니다. 북극이나 남극 시대 극한 지방에 가서 농업을 하는 겁니다. 사막 고온 지대에 가서 봉사를 주죠. 그래서 저런 것이 미래 농업의 시대. 여기는 온도, 습도, 저기술, IT 기술 가장 최첨단 기술과 과학이 다 들어가는 거야. 경상북도에서 저런 컨테이너 아주 최고급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서 두바이에 수출하면 됩니다. 몇백억 번 할 거야. 남극에 수출하면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수출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민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민은 쌈채소 재배, 푸른 채소 재배 기술도 되고 다른 기술도 된다. 환경기술, IT 기술, 전자, 정보, 통신 기술 뭐 그런 것이 다 이것이 미래 농업이고 국가의 보호부가 가치라는 거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쌀, 보리 재배 생산 농업은 그것은 과거 농업이다. 미래 농업에 가는 시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융복합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여전히 보면은 옛날 생각에 젖어 있어서 미래를 보기가 참 쉽잖아요. 당연히 저는 뭐 이런 나라를 다니고 농문관도 해서 조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싶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늘 한국을 떠나서 바깥에 나가봐라. 바깥에 가봐야 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자리 난리 아닙니까? 사상 최대의 실업률, 사상 최대의 청년 일자리 저하, 사상 최대의 5분위 격차. 지금 막 안 좋은 것만 나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기로 합니다. 전 정부, 전전 정부 다 구조적인 문제가 다 있고 교육 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이제 와서 막 열심히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경북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이 지사님도 뭐 일자리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쭉 봤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일자리 대책이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절실함이 없구나. 탁상 공론이 많다. 뭐 어디 가서 도우미를 해준다. 안내를 해준다. 일손 돕기를 한다. 잠깐 인턴 같은 일자리. 스스로 창조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야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전산화되면 더 줄어드는 거야. 많은 일자리 없애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판단이 많이 들었어요. 대구 시청구도 제가 다 들여다 봤는데 경북도와 별 차이 없습니다. 일자리 대책에 야 이거 이렇게가 뭔 일자리가 되겠는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개 했는 거 좀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들어놨습니다만은 자 글로벌 시대에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알다시피 여러분 세방화 알죠? 세계화와 지방화 합친 세방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합친 것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다. 미래학자가 얘기한 소리예요. 자
이 세강화 시대에 알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지금 일자리를 만들면서 옛날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바꿔던 시대의 방식으로 일자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구상을 해야 된다.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치맥 페스티벌 대구 7월 조만간 아마 할 거예요. 뭐 연휴는 100만이 참석했다. 뭐 가장 성공한 축제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치킨하고 맥주만 먹는 축제를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문화 행사를 하고 스포츠 행사를 하고 자 저쪽에 우리는 뭐 월드컵 떨어졌지만 세미 월드컵을 이 치맥 축제 기간에 한중일 하자. 안 그러면은 뭐 여기 경기장 가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뭐 경북에도 막 여러 군데 경기장이 있을 거야. 그럼 거기다 문화 행사를 하자. 글짓기를 하자. 뭘 하자. 이게 글로벌한 사람들이 끌어 모으는 행사를 치맥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람은 많아서 치킨 맥주 죽으라고 마시는데 야 경북에서 생산된 수제 맥주 좀 들어가서 한번 농민들 콘테스트를 시키자. 수제 맥주 못 들어가는 왜냐? 뭐 기업 맥주 회사들한테 뭐 협찬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출입 금지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전통 산업도 살리는 축제라. 지금 9월마다 축제 안 합니까? 가보면 똑같아. 9월마다 축제하는데 테마를 주제를 잡아가 하자. 하고 거기다 글로벌한 행사를 좀 넣고 문화 행사를 넣고 경북이 문화도시고 교육도시고 정신문화의 도시인데 거기에 알맞는 테마를 잡아주자. 요즘 스포츠 시대를 스포츠도 하도록 하고. 자 저게 중국 청도에다 물류센터를 제가 통사장할 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하고 뭐 우리나라 농산물이 한중 FTA 대비해서 중국 가격에서 물류비가 많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중국 내에 물류 기지가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랬어요. 국내에서도 뭐 물류센터 지으면 민원이 많은데 중국에서 지으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겠어요. 뭐 설계를 뭐 누가 했다, 부지를 뭘 했다, 뭐 시공은 뭘 했다, 뭐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많아서 국회에서 저까지 엄청 시달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려 했어요. 한중 FTA 해서 중국 본토의 공기업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민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할 말이 없다.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기다 지어놨는데 지금 저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농산물 한번 저기 가서 갖다 놓고 다음 2단계 물류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서 느낀 거예요. 지금 저게 잘 되고 있으니까 각 시도 지사들이 너도나도 자기 도에 농산물 있으면 저기 갖다 놓고 또 그 앞에 가서 기념사진도 거창하게 찍고 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중국 주말에 갔다 오실 때 가서 저기 가서 경북 농산물 재라 반드시 저기 가서 하고 근데 지사들 가운데서 그런 마인드가 계신 분들은 가서 막 그 가서 찍고 오는데 지사님들 그 안 간 분도 아마 태반이 넘을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뭐 수출 농업을 열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말은 잘하시던데 있는 줄도 모른다. 우리 김정은 부장님 오시고 가세요. 나도 같이 가면 가세요. 어쨌든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한 수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중국의 어떤 가공업자가 전분 가공업자 한국에 와서 의성에 있는 어떤 공장에 가서 보고 당신 지금 생산하는 것이 10배를 생산해 주면은 내가 무한정 사가겠다. 10배 시설을 늘려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 답변이 나는 지금 요 시설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10배 늘리려면 뭐 새로 공장을 2공장 3공장 짓고 뭐 엄두가 안 난다 하더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가공품은 중국의 제일 큰 그 경쟁력이 가격과 품질도 있지만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입니다. 중국이 요구하는 물량이 엄청나죠. 그렇게 그런 정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공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출 농업이 된다. 우리 경북에 있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약재, 한약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우리가 약재 산업 대구에 강릉시부터 시작해서
이 약재 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막연한 환상이라든지 그게 많아. 동경심이 많아. 우리 그걸 잘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약재, 청궁, 당귀부터 이걸로 만든 뭘 먹이는 장수하고 건강에 좋다. 중국 사람 장수라든지 건강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안동대학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뭐 수명을 5년 연장시켰다. 이걸 보면 또는 당뇨 수치를 뭐 떨어뜨렸다. 공동으로 연구하든지 해서 하면은 이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날개 도친데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파는 구조를 만들어놔요. 자, 이분 아시죠? 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을 제가 AT센터 사장한테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하나 했는데 인물을 한번 보세요. 누가 잘났나? 근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뭡니까?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성적도 아주 낮아. 대학교도 그 항저우에 있는 사범대학 연구를 들어갔는데 그때 막 미달에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 시대에 IT 분야가 크겠구나는 판단으로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창설해서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됐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중소기업자들의 애정도 많고 뭐 물어보면 청년이 답변해줘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된다. 20대는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경영, 회계, 인사, 농무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경험. 30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라. 스포츠도 하고 40대는 이것저것 버리지 말고 잘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런 말 참 감명 깊었습니다. 50대는 딴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 도와줘라. 이건 사실 저는 이건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50대부터 새로 열심히 좀 해봐야 된다 하는데 젊은이들의 창의와 열정,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알리바바 그룹에 가서 유통공사의 업체와 MOU를 맺어서 그 입점을 좀 시켜야 되겠다. 티몰에다가. 그래서 입점 시키는데 저쪽 대표가 나왔는데 30대 중반에 여성이 나왔어요. 난 통역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자기가 대표잖아요. IT 분야는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둘이 쌓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참 이렇게 젊은이들 창의, 열정,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는 그쪽이 맞게 하지도 못하면서 앉아가요. SNS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쭉 듣고 와서 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연령에 맞게 20대, 30대에 맞게 그 맡길 건 과감하게 맡기고 지사님도 IT 분야 경북농업 발전시키려면 그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이 책임만이 다 하라. 안 되는 것만 가져와라 해가지고 좀 이거 IT 경북농업을 IT 농업을 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세계화 시대에 열린 정책을 연장선상인데 우리 수출 시장이 중동 시장이 큽니다. 24억이 있으니까 중동 시장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저도 그까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중동 시장이 세계 인구의 72억의 25%입니다. 어쨌든 많은 시장이니까 그 시장을 잘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공사 지사를 중동에 설치해 놨습니다. 두바이에다. 그러니까 경북 농산물 가운데서 중동인이 좋아하는 농산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개발해서 좀 수출하면 좋겠다. 경주의 문화, 우리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서동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주의 여러 가지 문화, 옛날 이란과 페르시아와의 교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의 문화 마인드를 좀 존중하면은 우리의 이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할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자리에 대해서 실정적으로 제가 몇 개 했는 거 말씀드리면 용식품 미래기획단이라고 야배라고 해서 YAFS 양 에그리 푸드 펠로우십을 해서 대학생들이 지금 가보면 사실은 뭐 식품업체, 유통업체, 뭐 도매시장 이런 데 가보고 싶기는 한데 할 기회가 잘 없어요. 제가 지금 초빙 교수로 대학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교수님들 지강의만 열심히 준비하고 잘 가르치고 점수 매기고 하는 건데 이 학생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 경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잘 없어요. 아마 귀찮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 착안해서 제가 공기업에서 전국에 있는 식품, 농업, 유통, 가공, 뭐 수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쭉 모아서 이학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지역별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많이 가보게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라. 가서 취업 정보도 얻고 뭐 여러 가지 하도록 해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국내 한 2,000명, 해외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해외 하버드 대학, 중국의 국경대학, 인도네시아 무슨 대학 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도 교환하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고 그쪽의 식품 트렌드가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식품 가운데서 현지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좀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저 옆에 저거 에이투랑이라는 양재동 AT센터 지하에 가면은 AT 레스토랑을 줄여서 에이투랑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저게 한 4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전에는 중국집으로 그냥 임대해주고 중국집 짜장면집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임대료만 받고 공기업이 그런 데인데 야 그러지 말고 지금 식품, 외식, 그다음 먹는 것에 대한 열풍이니까 공기업이 저기 장소를 좀 빌려주고 식용과라든지 조리학과 학생들이 와서 직접 요리도 하고 제품을 만들고 가격도 매기고 식당을 운영하게 한 겁니다. AT 레스토랑, 에이트랑 이런데 이게 아주 대히트작이었어요. 많은 식용과나 조리과나 외식 경영하는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한 달간, 처음에는 3주 했는데 좀 짧다 해서 한 달간 하고 학비를 다 버려가는 거죠. 하면서 마케팅도 해보고 자기가 이런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음 달부터 얘기합니다. 홍보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12,000원 해보면 이게 그냥 손님 팍 주는 것도 봐. 7,000원, 6,000원 각각 가격을 매기고 교수들도 와서 직접 보고 테스트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막 식당 운영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외식 창업이 2년 만에 60% 망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퇴직한 공무원들도 식당 창업했다가 나중에 본전도 못 찾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기업이 지금 아마 경북에도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많이 장소가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인원이 적은 데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또는 교통편리한데 한 몇 평 정도를 빌려줘 보세요. 그 방을 좀 줄이든지 비망을 주든지 해라. 너희들이 와서 창업을 한번 해봐라. 외식 창업뿐만 아니라 저는 뭐 금융, 경제, 산업, 환경 전부 다 합니다. AT는 농식품유통공사니까 식품에 관한 창업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기계 뭐 다 했잖아요. 기계 연구원도 있고 뭐 다 했다. 공공기관에 방한카만 이렇게 빌려주고 컴퓨터만 하나 얹어놔라. 컴퓨터 얹으면 애들이 와서 금융 해킹 방지 프로그램도 연구해서 최고 좋은 상품 나오면 1억이다. 뭐 기타 이런 걸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응모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거다. 실패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소중한 경험도 하고 그 가운데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을 떼어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330개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330개가 일자리 창출을 달리 하려 하지 말고 그 330개가 한 가지씩 적은 공간을 나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공간에 와서 애들이 하루에 와서 해보고 창업 생태계가 330개가 창업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H팀을 꽃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꽃 안 팔립니다 해서 무조건 뭐 공기업에 갖다 팔고 뭐 어디 파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야 꽃도 지금 꽃가게 옛날 이렇게 몇 송이 팔지 말고 학생들이 젊은 아이디어 폐병, 페트병 가지고도 꽃을 몇 개 꼽아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얼마나 아이디어들이 많습니까? 꽃을 주고받는 것을 생활하기 위해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걸 만들어 봐라. 서로 주고받게 하고 그래서 뭐 원 테이블, 원 플라워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꽃 소비의 생활화가 돼야 이 소비가 늘어나고 과외산업이 사는 거지. 소비를 안 하는데 우리 꽃 소비의 85%가 길흉사, 경조사용입니다. 1인당 25,000원 소비하다 지금은 10,000원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선진국은 그냥 꽃 소비 후진국도 과외산업이 다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면은 된다. 주변에 있는 저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과외 담당국에서는. 그 다음에 해외 개척단 인도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에 대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선진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3개월. 제가 지능청장할 때는 6개월짜리 해외 코피아 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20개 나라에 코피아 센터가 건설되어 있어서 6개월 동안 가서 연수하고 돌아오고 그 경험을 토대로 취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연수를 하고 뭘 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다 만들어서 밥상 차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학자들 또는 미래 투자자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마찬가지. 보세요. 농대로 가라. 농업 분야로 가라는 이야기죠. 생산 정대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분야가 다양한 아이디어, 경험, 지식, 기술이가 총체적으로 몰릴 것이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농업이 머무르는 것에서 영역이 자꾸 새로 막 확대돼 갑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일자리가 있다. 농업 분야에. 생산 농업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생산 농업, 프로덕션은 지금 기계화돼서 생산 인력이 지금 얼마 없어도 된다. 250만 아니라도 지금 주면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의 일자리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는 자연, 환경, 생태, 특히 문화와 융합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위기,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고 도농상생, 해우 경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한 뿌리에 자꾸 경쟁하지 말고 상생하는 그런 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도 했어야 되고 도시농업, 힐링 이런 것들도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상북도 농업을 우리 실무자들과 아이디어가 갑자기 책상 위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업의 문제, 예를 들면 이제 낙동강이 이 잠업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예. 잠업을 좀 고부가치 산업화를 해야 된다. 뽕을 가지고 그동안에 사양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고부가치 산업이다. 그 다음에 생산 쪽에만 일자리를 만들려 하지 말고 유통업체나 가공, 저장, 수출 분야 일자리가 많다. 수출 업체 가는데 그것도 한 번씩 딸을 보내고 또 이 고령화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고 그런 등을 일자리를 이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누에가 왜 고부가치 산업이냐? 황금 누에도 있고 황금 누에 고치도 있고 황금 수위도 있습니다. 인공뼈, 인공고막도 있고 뭐 화장품, 치약, 비누, 외그라, 인공뼈 보세요. 국내 1200, 세계 한 5조 달러, 5조 달러만 6천억 원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6천조 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이 이 잠업에서 나온다. 잠업 가운데서 우리가 낙동강의 상주를 중심으로 한 이 잠업이 앞으로도 유망한 고부가치 산업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잠업뿐만 아니라 아까 본 이 한약재, 경상북도 특히 약재가 많이 발전했죠. 생정, 당귀라든지 흑계, 뭐 이런 감초 이런 거의 이 산야초와 자생식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굉장히 높은 고부가치 내는 산업으로 의약품으로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농산업이라 하는 것이 농업, 축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잔디, 수석, 야생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신종플루 치료하기 타미플루가 없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타미플루 주사 성분을 사고 뭐 등등 했잖아요. 그것의 성분이 뭐냐면 팔각궤양, 제가 그때 이 8발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나무에서 나오는 스타니스라는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난다고 하는데 저걸 만드는 회사가 로슈라는 벤처 회사인데 한국인이 대주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히 경상북도가 고부가치 농산업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능성 신소재로서 이것을 연구하는 데서는 지역대학의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지역의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지금은 농업 생산, 농업 관련 공직자 또는 연구자들만 모여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미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문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고급 융복합, 고급 상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중국 사람들도 와서 하지. 지금은 이제 뭐 롯데백화점 와가 면세품을 사고 뭐 제주도 가서 뭐 구경하고 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화를 볼 거라고. 문화를 어디 가서 보느냐? 이 농촌으로 올 겁니다. 농촌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담겨 있는 이런 가치를 심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면 팔면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농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알다시피 우리가 고령화 사회. 너무나 빨리 고령화가 되었고 14% 이상이 65세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야 이거 우리 현재의 공무원 구조 연금이라는 이 시스템은 196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60년대. 지금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2016년 기준으로 82세다. 30세가 늘어났어요. 지금. 근데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에 훨씬 더 평균 수명이 길 거다. 그럼 얼마까지 될 것이냐? 120세. 60세 정년의 프레임에 맞춘 모든 사회제도가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년을 하고 최대한 늦게 나가려고 했으면은 어리석다. 고령화 시대는 늦게 나갈 이유가 없어. 적당한 판단을 하고 60세 정도 되면은 딱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하되 몸에 알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지금 고령화는 되어 가는데 애는 많이 안 넣고 2027년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는데, 자, 앞으로 지금 5,200만인데 조금 5,250, 270 하다 5,300만 수준으로 가다가 그때부터 쭉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어요. 자, 외국의 연구자료에 의하면은, 자, 우리 인구는 2027년에 지금부터 한 7, 8년 남았죠. 5,200만까지 올라가다가 쭉 떨어집니다. 2750년에는 2100년에 절반으로 들고 5200만에서 한 2600만 되고 275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2750년 한 750년 70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하나도 없어요. 경상북도 공무원들도 없어. 제로. 이렇게 줄어들는 추세가 계속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어떤 외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줄어들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한 나라다. 참 좀 전망이 좋지 않은 겁니다만. 근데 그럼 인구 정책을 우리가 과거에 예상을 하고 인구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1.0 밑으로 떨어진다고 며칠 전에 언론 보도 났는데 2006년도부터 보니까 12년간 127조를 넣었는데 인구 정책은 효과가 없더라. 저도 공직자를 했습니다만은 인구 정책 투자는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정책 효과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자. 인구 문제도 그렇고 우리 농업 정책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 저는 한국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250만 대구는 대구시에 알맞는 모델,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 알맞는 발전 모델을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도전도 다른 도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지방은 보니까 자꾸 서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수종자 마인드를 해서는 지금 같은 시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따라잡기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잡아서 도시를 플랫폼 도시로 만들고 지역도 새로운 관점에서 좀 문화, 예술과 농식품을 접목한 융복합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외국 연구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직업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현재 하이칼라 고수익 직업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순위 랭킹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업이라고 여러분들 본인이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그걸 하라고 권장하지 마세요. 너무나 변화 빨리 없어집니다. 다 정산화되고 자동화되고 의사, 변호사, 뭐 기타 이런 IT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쉽게 하여튼 없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수많은 자료를 입력한 IT 분야, AI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다. 그런 측면을 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해 주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저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융복합 시대의 새로운 발전 모델은 세방화 시대에 알맞는 구조로 가고 이 도시, 농촌, 중앙과 지방 또는 정치와 경제, 기타 사람과 지역과 자연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농업이라는 것도 농업이라는 산업, 농촌이라는 지역, 농업이라는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웠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과 산업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여기는 핵심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은 문화적인 요인, 자연 환경, 생태적인 요인을 고려한 이런 문제를 가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게 일자리와 연계되고 또 이 지속 가능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자리 만드는 것을 나이 58세 이상 된 사람 빨리 나가라. 젊은 사람 더 뽑자. 그런 방식으로는 몇 명 더 뽑겠네요. 일자리 만드는 것을 인턴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채용도 못 해주고 몇 명 더 뽑겠어요. 일하는 사람,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일자리 몇 명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망하는 기업도 있고 끊임없이 쇠퇴하는 산업도 있지만은 새로운 기업 창출하고 발상을 전환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창의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여기에 기본은 지도자들이다. 제가 일부러 링컨 대통령이 올려놨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정부라 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1961년에 취임하고 62년에 농무부를 만들면서 농무부는 피플스 디파트먼트다. 국민의 부처다. 농업인만 생각하지 말고 아메리카, 미국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부처다.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각종 법령 주마다 주의 국립대학의 하나의 주의 토지를 기부하는 랜드 그랜트 칼리지를 만들어서 그게 땅을 무상으로 기부를 해서 지역대학이 마음껏 연구하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정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농업 분야가 토론 주제도 안 오르는 걸 봤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을 생각하고 했을 때 농업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저 사르코지 대통령 니콜라 전 프랑스 대통령이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다. 특별히 제가 사르코지를 왜 넣어놨냐 하면은 저 사람이 1955년생이에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 지사님하고도 동갑이에요. 지사님 안 계셨어요. 빌 게이츠 1955년생이에요. 여러분 55년생 한물간 태물로 보지 마세요. 세계 문화, IT 분야를 혁신시키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55년생. 우리나라 55년생이 베이비 부모 첫 세대예요. 이제 은퇴하는 부모님이었죠.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뭔 역할을 많이 할 거야. 그 경험을 소중히 잘 갖고 나가야 된다. 아프리카 속하면은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은 박물관 하나 없어진 건 아니었어.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물적인 지식, 노하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물적인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해서 한 단계 경북 농업을 업데이트시키고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초기에 잘 구축해 놓지 않으면 어느 정도 틀에 잡히면 어렵다. 자기가 미리 지치는 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바뀌니까 새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상 이게 또 선거를 또 심하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정치 상황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지사, 새로운 지도자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많이 창조적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간단히 마치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